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역사 속에서 큰 공헌을 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배은망덕이었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이들은 세상을 구하고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으며 오히려 배신과 무시를 겪었습니다. 이 영웅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역사 속에 잊혀진 인물들과 그들의 용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이들이 왜 진정한 영웅인지, 그리고 그들의 공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소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중반까지 병원에서 출산하거나 유산한 여성들 중 수많은 이들이 산후결로 사망했습니다. 이 병은 여성의 생식기관을 공격하며 사망률은 30%에 달했습니다. 1846년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그 원인을 발견하며 의학에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의사들은 부검을 한 뒤에 손을 씻지 않고 바로 산부인과 병동으로 가서 아이를 받았습니다. 제멜바이스는 의사들에게 손 씻기를 요구함으로써 사망률을 30%에서 2%로 크게 줄였습니다. 이로 인해 제멜바이스는 현대 소독법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소독은 항균 물질을 사용하여 감염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견에 찬사를 받기는커녕 배은망덕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자신들이 더러운 손으로 환자를 죽이고 있다는 암시에 붕괴하여 제멜바이스를 미워했습니다. 그 결과 제멜바이스는 해고당했습니다. 결국 1865년에 신경쇠약에 걸렸고 동료들은 배은망덕뿐만 아니라 그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그곳에서 제멜바이스는 경비원들에게 구타당했고 그로 인한 상처가 궤저로 발전해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DNA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모르더라도 이중나선 구조는 DNA를 대표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3년까지 DNA의 구조는 미스터리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DNA를 특정 인물들과 연관짓는다면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DNA 이중나선 구조를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잊혀지고 무시된 또 한 사람, 로잘린드 프랭클린은 발견의 핵심적인 데이터를 제공한 영국 과학자였습니다. 프랭클린의 데이터는 왓슨과 크릭에게 데이터를 도난당했던 것입니다. 1951년 프랭클린은 DNA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DNA의 밀도뿐만 아니라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결국 DNA가 이중나선 구조임을 보여주는 엑스레이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받은 것은 배은망덕뿐이었습니다. 연구 데이터가 그녀의 동의 없이 왓슨과 크릭에게 전달되었습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은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을 발표하며 현대분자 생물학의 기초를 세웠습니다. 나중에 왓슨과 크릭은 프랭클린의 데이터 없이는 그들의 발견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인정했지만 논문에 그녀의 이름을 올리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37세의 나이로 난소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과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그녀의 공헌은 크게 잊혀졌습니다. 프랭클린의 데이터를 도둑질한 제임스 왓슨, 프랜시스 크릭은 1962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의 노벨상 수상대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후 왓슨과 크릭은 프랭클린의 영광을 도둑질했다라는 연구업적 가로채기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랭클린은 여성과학자 차별의 희생자라는 여성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기도 합니다. 프랭클린은 여자에게는 학위를 주지 않았던 시절에 대학을 다녔고 여교수에게 식당 출입을 제한하는 시절의 대학에서 연구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도 그녀는 당당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 비운의 여성과학자를 기리기 위해 로잘린드 프랭클린 상을 제정해 해마다 우수하고 업적이 탁월한 여성과학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프랭클린의 진실의 역사가 이제야 살아났던 것입니다.
스탠니슬라프 페트로프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엄청난 감사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압박의 순간에 그는 직감에 따라 행동했고 엄청난 책임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며 세계를 전면적인 핵 홀로코스트에서 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페트로프가 없었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는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살아남은 사람이라도 방사능에 오염되어 황폐한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상사들의 배은망덕만이 그가 얻은 전부였습니다. 1983년 9월 26일 이른 아침 소련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미사일 공격을 감지했습니다. 컴퓨터 판독 결과는 경고를 확인했으며 여러 발의 미국 미사일이 소련으로 발사되었다고 경보가 울렸던 것입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책임장교 페트로프의 임무는 즉시 소련 지도부에 미국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후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미사일 공격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했다면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페트로프가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1983년 9월 냉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소련 지도자들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을 두려워했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주요 나토 훈련이 기습 공격을 위장하기 위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소련의 핵전쟁 방어에 따르면 적의 핵미사일 발사 경고를 받으면 즉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대응책이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감지에서 충돌까지는 30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경고를 받고 즉시 발사하지 않으면 소련 미사일이 파괴될 위험에 있었습니다. 페트로프의 임무는 경보를 상부에 전달하는 것이며 이는 확실히 소련이 핵미사일 발사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페트로프는 상관에게 알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지만 나는 단지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발사라는 단어가 적힌 커다란 빨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분 후 사이렌이 다시 울렸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컴퓨터 경고는 발사에서 미사일 공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본능과 레이더 운영자들의 조언을 신뢰했으며 미사일이 감지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믿고 거짓 경보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가 틀렸다면 몇 분 내에 소련 전역에 핵폭탄 버섯구름이 피어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련이 대응하는 핵미사일을 발사했다면 3차 대전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페트로프의 결정은 탑승객과 승무원 269명 전원을 살해한 한국 민간 여객기를 격추한 사태로 긴장된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욱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페트로프는 칭찬을 받기는커녕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문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소련 관리들은 이 사건을 비밀로 취급했으며 소련 붕괴 후에도 이 사건은 비밀로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페트로프는 2013년 드레스덴 평화상, 2006년 세계시민협회상을 받는 등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 다큐멘터리 세상을 구한 남자에서는 그의 이야기를 제작한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내용은 방어 시스템의 위성이 구름에 반사된 태양을 미사일 공격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핵전쟁을 막아낸 페트로프가 2017년 5월 7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1939년 11월) 일본 외교관 스기하라 치오네는 리투아니아 수도 코브노에 있는 영사관의 부영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940년 소련은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점령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소련 비밀경찰에게 잔혹하게 탄압당했습니다. 1940년 7월 27일 아침 일본 영사 스기하라가 창밖을 내다보니 수많은 피난민들이 일본 영사관 정문을 둘러싸고 몰려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기하라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영사 권한을 창의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유럽 대부분이 전쟁에 휩싸인 상황에서 리투아니아의 난민들이 서쪽이 아닌 소련을 거쳐 일본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탈출 경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앙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지하 조직 회원들이 네덜란드의 가짜 비자를 가지고 스기아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일본을 통과하는 10일간의 환승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 비자 소지자들은 소련을 횡단할 자격이 생겼습니다. 스기아라는 처음에는 신중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통과 비자와 일본을 목적지로 하는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그 후 지하 조직원들로 확대했습니다. 결국 그는 최종 목적지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의 여행을 돕기 위한 경유 비자 발급이라는 명목도 무시했습니다. 스기아라는 여행 서류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결국 수천 장의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생사와 직결된 것입니다. 스기아라가 발급한 대부분의 비자는 나치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일본 영사관 앞에 줄을 서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는 유대인 난민들에게 발급되었습니다. 1939년에 폴란드를 정복한 소련과 나치 독일은 폴란드의 유대인들을 전면적인 대량 학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두 마리의 사자 잎 사이에 갇혀 있다고 느꼈고 진정한 안전을 찾아 유럽을 떠나고 싶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몇 달 안에 대부분의 직업이 유대인들에게 금지되었고 그들은 독일에 합병된 폴란드 지역에서 추방되어 수만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 유대인들의 삶은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인접한 리투아니아의 스기아라 영사관은 운 좋게 도착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약 1800개의 비자를 발급한 후 도쿄는 코브노 영사관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자가 발급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까지 코브노는 영사 활동이 거의 없는 외딴 외교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성은 스기아라에게 전보를 보내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난민들이 입국 비자 절차를 마쳤는지 확인해야 하며 또한 일본에 머무는 동안 필요한 여행 자금이나 돈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유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민 절차를 거치고 충분한 자금을 소지한 사람들에게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스기아라가 발급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을 일본 외무성에 인정했지만 난민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었습니다. 스기아라는 아메리카로 향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유일한 목적지 국가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외무성의 규칙 준수 요구를 무시하고 일본을 거쳐 통과하는 비자를 계속 발급했습니다. 결국 1940년 9월 4일 영사관이 폐쇄될 예정이어서 스기아라가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호텔에서 코브노 기차역으로 가는 도중에도 비자를 작성했고 기차에서도 계속 비자를 작성하며 절박한 난민들에게 창문 밖으로 비자를 던졌습니다. 기차가 출발할 때 그는 서명과 영사관 도장이 찍힌 빈 종이를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이 종이는 비자로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스기아라가 난민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써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를 받은 후 난민들은 지체 없이 기차를 타고 모스크바로 이동한 다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대부분은 일본 고베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그의 비자는 약 6천 명의 유대인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행동 덕분에 약 4만 명의 후손들이 오늘날 살아 있습니다. 그는 외무부로 소환되어 불법 여권 상황 때문에 파직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원폭으로 황폐화된 일본에서 그는 실업자로 남겨졌습니다. 전후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스기아라 씨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은 집집마다 전구를 파는 것과 슈퍼마켓에서 일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행동의 결과는 이 평범한 사람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생애 말년에 스기야라는 용기 있는 결정을 인정받아 이스라엘에서 열방의 의인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네타냐의 한거리에는 스기야라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스기야라 지훈의 영사가 1986년 7월 31일에 86세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림 전쟁에서 많은 생명을 구한 영국 간호사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리 시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알려져 있습니다. 시콜은 선구적인 간호사이자 크림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여성이자 흑인인 시콜은 성차별과 인종차별의 이중 편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크림 전쟁 최전선에서 회복 중인 장교들을 위한 브리티시 호텔을 설립했고 전장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을 돌보았습니다. 메리 시콜은 자메이카의 킹스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자메이카는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군인으로 흑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전통적인 아프리카와 카리브해의 약초 치료법을 사용했고 그 지식을 딸에게 전수했습니다. 모녀는 병약한 군인들을 위한 하숙집을 운영했으며 킹스턴에서 최고의 호텔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건강이 불안정했기 때문에 시콜은 어린 시절부터 질병과 신체적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직접 경험하며 자랐습니다. 열정적 여행가였던 메리 시콜은 카리브해와 중미, 영국을 비롯한 여러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전통의학에 대한 지식을 유럽의 의학 지식으로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크림 전쟁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콜이 영국에 있을 때 크림 전쟁이 발발하자 그녀는 전쟁 사무국의 간호사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시 크림 전쟁의 의료시설은 형편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요청은 거절당했습니다. 굴하지 않고 시콜은 자신의 비용으로 크림반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발라클라바 근처에 브리티시 호텔을 설립하여 병약한 장교들을 위한 식사 테이블과 편안한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시콜은 또한 전장으로 직접 나가 부상당한 병사들을 간호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시콜 엄마라는 애정 어린 별명을 얻게 했습니다. 역사에서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크림 전쟁의 대표적인 간호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내내 특히 현장에 있는 병사들 사이에서 시콜의 명성은 나이팅게일에 필적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희생에 대한 보상은 당국의 배은망덕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시콜은 빈털터리가 되어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1857년에 수천 명이 참석한 자선축제가 열려 그녀를 도왔습니다. 이 축제에는 감사하는 크림 전쟁 참전 용사들을 포함해 수천 명이 참석하여 시콜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1968년 3월 16일) 미군 병사들이 베트남 손미 마을 근처에서 피비린내 나는 유혈 난동을 벌였습니다. 몇 시간에 걸쳐 그들은 약 500명의 비무장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대부분의 희생자는 여성으로 그중 많은 이들이 살해되기 전에 성폭행과 절단을 당했습니다. 희생자 중에는 어린이와 유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학살이 더 악화되지 않은 것은 한 남자의 영웅적인 개입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헬리콥터 조종사였던 주니 휴 톰슨 주니어가 사건 중간에 현장에 도착해 학살을 막기 위해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미군의 배은망덕뿐이었습니다. 톰슨은 그가 목격한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앞뒤로 계속 비행하며 정찰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 시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를 보든 시신들이 보였습니다. 이들은 유아, 2~3살, 4~5살 된 어린이들, 여성, 노인들이었으며 징집 연령대의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 톰슨과 그의 승무원은 이 사상자들이 미군 포격으로 우발적인 부수적 피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병사들의 지휘관인 어니스트 메디나 대위가 비무장 상태에 부상당한 여성을 처형하는 것을 보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톰슨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휴 클로워스 톰슨 주니어는 체로키족 후손으로 눈물의 길의 생존자들 후손이었습니다. 조지아에서 자란 그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며 보이스카우트로 활동했고 자녀들에게는 규율과 정직함을 가르쳤습니다. 인종차별이 만연했던 남부에서 톰슨 가문은 인종차별에 반대하며 유색인종을 위해 도움을 주는 모습으로 돋보였습니다. 10대 시절 톰슨 주니어는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밭을 갈고 장례식장에서 일했습니다. 1961년 미 해군에 입대해 1964년에 명예 제대한 후 조지아로 돌아와 장례식장 관리자로 일하기 위해 공부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격화되자 톰슨은 조국에 봉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1966년 미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 조종사로 훈련받아 베트남으로 파견되었습니다. 1968년 3월 16일 톰슨은 손미 근처에서 수색 및 파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OH-23 관측 헬리콥터를 조종하던 중 학살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착륙하여 몇몇 병사들에게 부상당한 민간인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민간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지휘관인 윌리엄 켈리 중위는 톰슨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다시 이륙하여 학살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상부에 급히 무선으로 알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휴 톰슨은 미군 병사들이 민간인들을 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헬리콥터를 그들 사이에 착륙시키고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안내하며 병사들이 민간인들을 해치려 하면 사격하라고 승무원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톰슨은 연료가 거의 바닥날 때까지 1시간 동안 손미 주변을 비행하며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그는 기지로 돌아와 상관들에게 강하게 요구했고 마침내 메디나 대위에게 작전을 중지하라는 무선을 보냈습니다. 상부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결국 미라이 학살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톰슨에게 치열한 교전에서 아이를 구한 공로로 훈장을 주려고 했지만 톰슨은 그것을 혐오하며 내던졌습니다. 결국 14명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범죄자가 아닌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로 칭송했습니다. 톰슨은 증언을 했지만 윌리엄 켈리 중위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가택연금으로 3년을 복역했습니다. 톰슨은 칭찬 대신 배은망덕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반역자였고 공산주의자였으며 동조자였습니다. 의회는 나를 매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 고위 의원은 미라이 사건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감옥에 간다면 그것은 헬리콥터 조종사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톰슨과 그의 승무원들의 영웅적인 행동은 다큐멘터리 미라이에서의 4시간이 발표된 후 1990년대 비로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